안녕하세요. 레스터시티 유튜버 테티카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다르게 인사드렸는데요. 앞으로의 콘텐츠를 한 가지의 방향으로만 만든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콘텐츠에 따라 소개를 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영상은 현재 레스터시티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 크게 3가지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평소라면 전술제 형태에서 긍정적인 면을 최우선으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개막 이후 4경기에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 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째, 아직 정돈되지 않은 빌드업 형태. 이 문제점을 가장 처음으로 뽑은 이유는 로저스 감독은 항상 어느 팀을 거치든 안정적인 후반 빌드업 대응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로저스의 빌드업 형태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빌드업 리셋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드업 리셋이란 로저스 감독이 스완시티 감독 시절부터 고수해온 빌드업 기조로 후반부터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공을 가진 선수가 상대 플레이어로부터 강하게 압박을 받는다면 몇 가지 가능한 패스 선택지 중 먼저 주변 선수의 포지셔닝을 시야에 확보한 다음 다시 뒤로 백패스를 보내서 안정적인 위치에서 빌드업을 다시 시작하는 빌드업 패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예로 들면 공을 가지고 있는 은디디 선수를 주변으로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탈압박을 해 직접 전방으로 볼을 보내기보다 먼저 주변 선수 하늘색 원들을 파악한 후 뒷공간에 있는 베스테르고르에게 다시 백패스를 보냅니다. 이렇게 되면 베스테르고르는 좀 더 열린 공간을 바라보면서 빌드업 할 수 있게 되겠죠. 문제는 이러한 안정적인 빌드업 패턴을 위해서는 수비진의 커맨더 1명, 중앙의 볼 배급, 조율을 해줄 수 있는 사령관 유형의 미드필더 1명 필요합니다. 즉 후방과 중앙에 2명의 커맨더가 필요한 것이죠. 물론 레스터는 중앙 수비진에는 에반스와 베스테르고르, 중앙에 있는 틸레만스로 최고의 수준까지는 아닐 수 있으나 해당 유형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빌드업 대응이 정돈되지 못했던 것은 백4의 구성원이 계속해서 바뀌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비아레알과의 친선전에서 포파나 선수가 끔찍한 부상을 당하면서 최소 내년까지 부상 아웃인 상황이고, 새로 영입한 버틀란드와 베스테르고르의 경우도 각각 코로나 확진, 훈련 중 부상으로 인해 일관적인 백4 라인업을 유지할 수 없었죠. 이는 레스터가 시즌을 시작하면서 들어올린 커뮤니티 실드에서 빌드업 방식과 버틀란드의 빌드업 관여도를 통해 버틀란드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울브스, 웨스트햄, 노리치, 맨시티전 4백 선발 라인업이며 노리치전에는 페레이라 선수가 일찍이 부상으로 카스타니에 교체되면서 4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3경기까지는 쉐인지가 아마티와 함께 센터백 조합을 이루며 본인이 빌드업을 이끌어가야 하는 역할을 맡자 저정한 활약을 보여줬었습니다. 지금은 베스테르고르와 에반스까지 복귀하고 맨시티전 괜찮은 복귀전을 보여줬기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확실히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이선자원의 저조한 활약. 맨시티전에 레스터가 맨시티를 상대로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평이 많지만 냉정하게 공격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별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햄전 퇴장을 당해 3경기 출장 금지 징계를 받은 아유세 페레스 선수가 나머지 이선자원들보다 더 많은 기회 창출 스탯을 기록한 것에서 이를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는 공격수는 제이미 바디입니다. 심지어 맨시티전 후반 73분에 교체 투입된 루크먼 선수가 해당 경기에서 레스터시티 선수들 중 가장 높은 XG 값을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올브라이튼의 경우 에이징 커브가 왔기에 이해가 되는 지표이나 기존 로저스 감독이 고정적으로 기용하는 반스, 메디슨, 페레즈의 이선 라인 전체의 폼 자체가 최저점이기 때문에 이는 분명한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이는 선수들의 에버리지 포지션에도 기존 이선 자원의 기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각각 전반전과 후반전 교체 이후 선수들의 평균 포지셔닝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후반전에 메디슨과 반스를 각각 이아나초, 루크먼으로 교체 투입시켰을 때 센터 서클 너머 역습에 가담하는 공격의 숫자가 한 명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빠르게 전방으로 볼을 보내 역습 패턴으로 이어나갈 것이라면 이아나초 혹은 영이샘 다카 선수를 적극 활용하는 투톱 선수의 경기력이 더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선 자원들의 폼이 저조한 상태에서 바디 혼자 역습 상황에서 뒷공간을 뛰어들어가 골을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를 하기에는 그에게 무거운 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레스터 내부 출입기자 조던 블랙웰도 메디슨에 대한 질문에 레스터가 언제까지 그가 정상 레벨로 돌아오도록 기다리며 희생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이아나초를 10번 롤, 즉 처진 스트라이커로 기원한 방향이 좋을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쉬운 교체 타이밍 시간입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투톱으로의 전술 교체가 항상 늦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빠르면 60분 후반대지만 대부분 70분 이후 시간에 투톱으로의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제 생각에 브랜든 로저스 감독이 추구하는 게임의 플랜이 4-2-3을 포메이션을 시작해 후반 70분까지 상대 체력을 빼놓은 뒤 70분 이후에 투톱 전술로 전환해 빠른 역습으로 가려는 의도 같은데, 정작 퍼스트 A 플랜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랜 B로의 전환이 너무 늦은 시간에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전 진지하게 4경기 모두 투톱으로 전환했을 때, 즉 이에나초가 투입되었을 때 경기력이 훨씬 좋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이른 시간 교체를 통한 전술 변화 혹은 플랜 B를 선발 라인업으로 활용하는 강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70분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공격수가 벤치라니요. 감독님 선발로 좀 써주세요. 저는 3백 포메이션에서 마스테레고르의 느린 발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맨시티전 버틀란드와 마스테레고르의 히트맵을 통해 마스테레고르가 빌드업을 위해 전진했을 때 버틀란드가 그 공간을 충분히 커버해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반스와 포지션 롤이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베스테레고르는 유로 2020 덴마크가 에릭센 부상 이후 3백으로 포메이션 전환하는 과정에서 좌측 스토퍼에 출장한 경험이 있습니다. 벨기전부터 러시아전, 웨이스전, 체코전, 마지막 잉글랜드전까지 모두 좌측 스토퍼 자리에서 뛰었었죠.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때 수비 라인의 중추의 역할은 베스테레고르가 아닌 덴마크의 주장 시몬 키에르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4경기 베스테레고르의 히트맵을 통해서도 해당 자리에서 자주 중앙지역까지 올라와 빌드업에 충분히 좋은 가담을 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스테레고르의 두드러진 단점이라면 발이 느린다는 것인데, 사진처럼 덴마크 국대에서는 좌측 사이드 미드필더로 나왔던 멜레 선수가 베스테레고르의 늦은 수비 복귀를 커버해 주었죠. 때문에 저는 버틀란드가 선발 출장한다는 가정하에 베스테레고르, 에반스, 쉐인지의 3백 라인은 단단하리라 생각합니다. NDD 자리에는 개인적으로 수마레를 선호하나, 아직까지 수마레는 틸레만스의 백업 선수로 로저스가 분류하는 것 같기에 다음과 같이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로저스 감독은 다른 선수는 몰라도 제임스 매디슨은 어떤 전술에서든 키플레이어로 신뢰하기에 제가 생각한 라인업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듯하고, 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 괜찮았던 다음과 같은 3, 4, 1, 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선발 라인업이 수비적인 밸런스와 선수의 폼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반기에 가능한 최적의 전술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로저스 감독이 이런 문제점들을 잘 개선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